그렇다면 과연 이 광무개혁의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 네, 그 내용을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무개혁의 내용입니다. 자, 광무개혁의 내용. 자, 먼저 이제 정치, 경제, 사회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정치. 연호 바꿉니다. 연호. 자, 이 갑오개혁 때, 갑오 1차 개혁 때 여러분들 만들어진 연호 뭐라고 설명드렸죠? 개국기년이라고 설명드렸죠. 을미개혁 때는요. 네, 건양이라는 연호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 건양이라는 연호를 바꿉니다. 뭘로 바꿉니까? 건양이라는 연호를 광무로 바꿉니다. 광무. 예, 광무로 바꿉니다. 여러분들 요거 나중에 요게 왜 중요하냐면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 고종이 나중에 퇴위돼요. 예, 고종이 퇴위되고 7년도거든요. 1907년도에 퇴위되고 그다음에 이제 순종이 즉위해요. 그 해에 이 순종이 즉위하면서 나오는 연호가 뭐냐면 예, 그게 바로 융희라는 연호예요. 융희라는 연호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개국기년 갑오개혁 때, 을미개혁 때 건양, 그 다음에 이 광무개혁 때, 대한제국 때 광무, 그 다음에 고종 퇴위하면서 나온 순종 즉위 때 쓴 융희, 이런 연호들이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키워드가 됩니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연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시대 어떤 일을 생각 개국기년 하면 딱 갑오 1차가 나오잖아요. 건양, 을미개혁이 나오잖아요. 광무면 광무개혁이 나오는 거고, 융희하면은 고종 퇴위 이후의 모습들, 남한대 토벌작전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시기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키워드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연호는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개국기년, 건양, 광무, 융희. 네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호를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국 국제를 반포합니다. 대한국 국제를 반포합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한국 국제. 대한국 국제를 반포합니다. 자, 이 대한국 국제는 뭐냐면요. 이제 대한제국은 어떤 나라다! 라는 걸 아주 상징적으로 딱 밝히고 있는 거예요. 대한국 국제, 거기 여러분들 자료에 강의노트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예. 모든 권력은 다 어디로? 모든 권력은 다 황제에게로 집중됩니다. 모든 권력은 황제. 이건 이제 대한국 국제는 1899년도. 예, 1899년도에 이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독립협회와의 그 권력투쟁이 98년도에 종료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 독립협회와는 정말 애증의 관계입니다. 맨 처음에는 대한제국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독립협회를 좀 이렇게 지원해준 어떤 그런 모습들 보이다가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독립협회 권력투쟁을 막 전개를 해요. 결국은 그 끝은 뭐냐면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는 거였거든요. 그 해산과 맞물려서 99년도에 이 대한국 국제라는 걸 반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 정적, 자기 권력에 위압을 가했던 이 독립협회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모든 권력은 황제로부터 나온다. 예, 라고 하는 대한국 국제를 지금 반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한국 국제는 여러분들 바로 황제권에 강합니다. 황제권의 강화를 볼 수 있다. 이 대한국 국제는 황제권의 강화를 볼 수 있다는 거. 자, 이 황제권의 강화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그 장치가 뭐냐면요. 예, 바로 원수부의 설치입니다. 원수부. 원수부의 설치. 원수부의 설치. 자, 요 원수부는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원수부 밑에, 예, 원수부 밑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시위대. 그 다음이 친위대. 중앙군이죠. 그 다음에 진위대를 다 배치시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권을 이 원수부, 그러니까 황제권 강화에는 이 군권을 지금 장악을 하는 예,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친위대는 여러분들 중앙부대고요. 진위대는 지방부대입니다. 지방군입니다.
이건 이제 시위대는 왕실로 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원수부를 설치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군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아주 이거는 더욱더 권력을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과연 맞는 걸까? 이게 바로 역사 발전에 합치하는 걸까? 상당히 의문이 간다는 얘기죠. 지금 사실 이 시대의 어떤 그 흐름이라고 할까? 이 시대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얘기했죠. 화살표를 그려드리면서 그 화살표의 방향은 바로 근대를 향하고 있다. 근대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민주주의거든요. 모든 권력이 한 사람한테 집중되는 게 아니라 모든 권력들이 나누어져서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라고 하는, 국민 주권론으로 가는 게 이게 어떤 근대의 어떤 방향인데, 지금 보니까 이 이 고종의 대한제국은 그 권력을 오히려 한쪽에 지금 막 집중을 시키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얘기죠. 이러니까 나중에, 물론 결과론이 되겠지만, 1904년, 럴전쟁, 그 시점을 해가지고 이제 일본과 굉장히 많은 조약을 맺어요. 일본과 굉장히 많은 조약을 맺는 과정 속에서 일본이 그렇게 쉽게, 아주 쉽게 우리나라를 탕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유 뭐냐면, 이거는 모든 권력이 황제하고만 해결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때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 이건 뭐 선거도 해야 되고, 이거 뭐 굉장히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 아주 쉽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과연 역사 발전의 방향이 합치한 것인지, 고종의 어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랐던 것인지 한 번쯤은 고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 이 광무개혁이 전개될 수 있는 배경은 뭐냐면, 러시아와 일본, 제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이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균형, 이 러시아와 일본의 어떤 그 세력 균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광무개혁이 단행되는 겁니다. 단행되는 건데, 그럼 만약에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할 건데? 예, 그런 우려가 있겠죠. 이게 외세를 끌어들이는 것은 이렇게 항상 늘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우려는 몇 년 뒤, 한 5년 뒤인가요? 예, 뭐 97년도니까 한 7년 뒤, 8년 뒤, 그때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그 우려는 현실이 되죠. 러시아가 떨어져 나가면서 세력균형이 깨지면서 이제 이런 개혁은 스탑. 1904년이 지금 러일 전쟁이잖아요. 이러면서 일본의 영향력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 결과는 식민지가 된다는 사실. 이런 어떤 그 결과를 놓고 볼 때 역사 발전을 함께 하지 않고 역사 발전에 역행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네. 자, 정치면에서는요, 이렇게 황제권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거 누구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저 앞에. 아버지 대원군의 개혁과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대원군의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왕권 강화잖아요, 여러분들. 왕권 강화. 자기 아들의 권력을 강화시켜주겠다는 그 왕권 강화. 그거 왕권 강화 때문에 비변사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의정부 3군부 부활시키고 대전회통, 육전조례, 서원철폐, 경복궁 중건이라는 그 모습들을 쏟아냈던 거 아닙니까? 그거가 상당히 유사한 그런 모습으로 그의 아들, 대원군의 아들 고종도, 홍선대원군의 아들 고종도 역시 황제권 강화라는 그 카드를 지금 들고 나온 그런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